네, 2차 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기장 내에서 대전 입자의 운동의 응용이니까 앞에서 공부했던 거 다시 또 나오는 겁니다. 예, F는 QVB 잘 알아두시면 되고, 여기서는 특히 속도 선택기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잘 보시는데,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속도 선택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외부에서 이렇게 전압을 건 거예요. 그러면 평행판 축전기 모양이죠, 이게. 그래서 두 개의 금속판 사이에 한쪽에 양전하가 들어가고 한쪽에 음전하가 들어가니까 전기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균일 전기장, 여기서는 E가 만들어져 있어요. 균일 전기장이 여기서는 주황색으로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균일 전기장이 표시가 돼 있죠. 오른쪽 방향. 그리고 자기장은 이렇게 X는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지면을 뚫고 수직으로 들어가는 자기장 B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자기력 이 안에서 이 양전하가 위로 이렇게 양전하를 이렇게 쏘았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면서 오른쪽 방향의 전기력도 받고 V 곱하기 B 해주면 V에서 B로 감싸서 엄지손가락은 왼쪽을 향하게 되죠. 그럼 왼쪽 방향의 자기력도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전기력도 가해지고 자기력도 가해지는데 두 개의 방향이 서로 반대죠. 그래서 적당한 속도를 가지게 되면 전기장이나 자기장을 뭐 조절해 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전기력은 QE가 되죠. 전기력은 QE가 돼요. 이게 FE고 자기력은 FB는 QVB잖아요. 지금 수직 입사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두 개의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인데 크기가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입자는 전기력도 받지 않고 자기력도 둘 다 받고 있지만 R자 힘이 0인, 그래서 그냥 등속 운동, 무사 통과한다 이런 얘기예요. 전기력만 있으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휠 테고 자기력이 있으면 왼쪽으로 휠 테고 전기력이 더 커도 오른쪽으로 휠 테고 자기력이 더 커도 왼쪽으로 휠 텐데 그게 아니라 둘 다 똑같으면 그냥 직선 운동, R자 힘이 0인 직선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입자에 가해지는 우리가 이제 힘을 구하라 그러면 이 입자가 전하인 경우에는 전기력이 작용하고 자기장도 있을 때 자기장 속에서 움직이기도 하면 자기력도 받겠죠. 두 개의 힘을 다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쓰지 마시고 방향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힘은 전기력과 자기력의 합이 되죠. 이 힘을 로렌츠 힘이라고 합니다. 두 개의 힘을 더한 전자기력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요. 그리고 이 경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E는 VB가 되잖아요. E는 VB. 그래서 V는 B분의 2가 돼요. 그래서 이 입자의 속도 어떤 입자예요? 마치 힘을 받지 않고 R자 힘을 받지 않고 등속 운동하는 입자의 속도는 B분의 2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장의 세기와 이 전기장의 세기로부터 바로 이 속도를 구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질량 분석기를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질량 분석기는 이 속도 선택기하고 결합되어 있는 경우로 많이 이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속도 선택기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속도 선택기를 지나온 입자의 속도는 V는 B분의 2죠. B분의 2. 만일 이 속도 선택기에서 우리 앞에 이 그림에서 속도가 B분의 2보다 더 빠른 속도라면 그때는 이 QE는 가만히 있는데 이 V가 더 증가하면 자기력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따라서 왼쪽 방향의 힘이 더 커지기 때문에 왼쪽으로 휘게 되는 거고 속도가 느린 입자의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휘게 되겠죠. 속도가 적당한 속도라면 여기서 적당하다는 건 이제 B분의 2와 같은 속도라면 이런 입자들은 그냥 힘을 받지 않고 등속 운동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됐잖아요. 어떤 입자들은 왼쪽으로 오고 어떤 입자들은 오른쪽으로 하는 이 입자들은 여기를 이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여기를. 그래서 이 평행판 축전기 모양의 이 전기장, 균일한 전기장을 빠져나오는 입자들의 속도는 전부 다 B분의 2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원운동을 하겠죠. 원운동을 하는데 이게 양전하라면 이렇게 이제 왼쪽 방향, 반시계 방향의 운동을 할 테고 음전하라면 반대 방향의 원운동을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은 양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들어오자마자 어때요? V에서
B의 방향으로 감아지면 왼쪽 방향이 되죠.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걸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 R이 반지름 R이 바로 QB분의 MV였죠. 또는 M은 V분의 QBR이 됩니다. QBR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 V를 얘를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에. 근데 여기서의 B하고 여기서의 B는 좀 다른 B죠. 이쪽 속도 선택기에서의 B하고 이 속도 선택기에서의 B를 여기다 이제 써주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원운동하는 공간에서의 B0를 써줘야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질량을 구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질량을 구하거나 또는 이 전하대 질량비라고 해서 M 나누기 Q, Q분의 M을 이렇게 구해 볼 수도 있습니다. Q분의 M을 구하면 V분의 RB0가 되겠죠. 그런데 이 V가 B분의 2가 되니까 V분의 1은 2분의 B가 돼서 이런 값을 구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Q분의 M은 Q분의 M, 즉 어떤 전하 입자의 전하대 질량 B죠. 이렇게 구해서 결국 질량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질량 분석기라고 하는 그런 명칭이 붙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n분의 1을 위에서는 사실 q분의 m이었는데 여기 이제 n분의 1을 측정한 톰슨의 장치가 되고, 이 톰슨의 장치가 바로 전자를 발견한 겁니다. 그 전에 전자에 대한 개념은 잘 있지 않았어요. 예전에 발견하기 전에. 그래서 질량분의 전하량, 이게 새로운 양을, 이 양이 뭐 양성자에 대해서 이런 양들 또는 어떤 다른 이온에 대해서 이런 양들은 알고 있었는데, 이 전자에 대해서 이런 값을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대한 이 값을 측정을 처음으로 했다는 건 바로 전자라는 입자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사이클로트론이 여기 이제 그림에 보여지고 있어요. 사이클로트론은 위쪽 방향에 자기장이 이렇게 있는 영역에 이 반원통 모양의 두 개의 반원통 모양의 두 실린더를 두세요. 본래는 이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원통인데 이걸 반을 쫙 쪼갠 거예요. 쪼개서 이 사이에 틈을 둔 거죠. 쪼개서 거리를 두면 이런 형태가 될 거 아니겠어요. 요거 하나하고 요거 하나, 그죠? 이렇게 두 개의, 그래서 이걸 알파벳 D 모양이라서 이걸 D라고 합니다. D, 그죠? D 두 개를 두고 요 사이를 살짝 띄워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쪽은 양의 전압, 다른 쪽은 이제 음의 전압을 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을 계속 바꿔줄 거기 때문에 교류 전압을 가합니다. 요 사이에. 그러면 이쪽이 양이 되고 이쪽이 음이 되면 요 사이에서는 이렇게 이제 전기장이, 이런 방향의 전기장이 만들어지고, 이게 반대가 되면 전기장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기장의 방향이 교대로 바뀌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를 지나는 입자는 여기를 이렇게 지나갈 때 전기력을 받게 됩니다. F는 Q가 이 속을 지나가면 전기력을 받아서 속도가 증가하게 되겠죠. 가는 방향으로 전기장을 가해주면 더 이제 속도가 증가하는 거고, 양전하인 경우 그러니까 이제 속도가 증가할 수 있죠. 이때의 가속도는 n분의 q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크기는 이렇게 작은 것도 있고 이거보다 훨씬 큰 것도 있어요. 자, 그리고 중앙에서 이제 전하를 만들어서 중앙에서 보내주는 겁니다. 중앙에서 살짝 만든 다음에 전하를 이렇게 보내주면 여기에는 이제 자기장, 요 D 안에는 자기장이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장 속에 들어가면 원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장 속에서는 이제 원운동을 하게 되고, 사실 자기장은 다 균일하게 걸쳐져 있습니다. 자기장 속에서는 원운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를 지날 때는 가속이 돼서 속도가 빨라지죠. 그럼 속도가 빨라지면 QB분의 MV에서 속도가 빨라지면 반지름이 커지게 돼요. 반지름이 조금 커집니다. 그랬다가 다시 속도가 빨라지면 반지름이 더 커지고, 또 속도가 빨라지면 더 커지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반지름이 커지는 거죠. 안에서 맴돌다가 주변으로 퍼져 나가는 겁니다. 속도는 계속 증가를 하게 되죠. 두 D 사이를 왔다 갔다 갈 때 올 때 하면서 속도는 계속 증가하게 되고 반지름도 계속 증가하는 거고, 그럼 이제 바깥을 이렇게 나올 때는 아주 빠른 속도로 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자를, 특히 이제 전하를 띤 입자, 이온이나 뭐 양성자나
이런 것들을 이제 속도를 가속을 시킬 때 입자 가속기가 되는 거죠. 입자 가속기 사이클로트론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예, 그때 이제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은 자 속도에다 v에다가 우리 앞에서 썼던 식을 써주면 되는 거죠. r은 qb분의 mv였으니까 v는 m분의 qbr이죠. m분의 qbr을 제곱해주고 이 앞에 2분의 1이 있고 m 원래 있으니까 m은 하나만. 예, 그럼 이런 식이 나오게 되겠죠. 2m분의 q제곱 b제곱 r제곱. 이게 운동 에너지가 돼요. 그럼 속도가 막 증가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반지름을 알면 바로 이제 운동 에너지를 바로 구해낼 수 있는 거죠. 질량과 반지름. 그래서 반지름으로부터 이제 운동 에너지, 즉 테두리로 이렇게 나오는 입자의 운동 에너지를 알 수 있게 되고 그 에너지는 아주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입자에 뭐 충돌시키거나 이런 실험을 할 때 이렇게 사이클로트론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는 병원에서 암세포를 암 조직이죠. 암 조직을 물리적으로 정말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온들을 이렇게 이제 아니면 중성자를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가속을 시켜서 여기 이제 파괴시키면 이게 파괴돼서 충돌시키면 파괴돼서 암세포 조직이 좀 부서지는 상처를 입게 되는 이런 효과를 기대하는 이런 실험도 또는 체류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29.4절에 보시면 전류가 흐르는 도체에 작용하는 자기력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까지만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도선이 있는데 이 도선에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와 전류가 흐를 때 전하가 여기 양전하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양전하가 있는데 양전하가 위로 지나가면 이제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러면 이 각각의 전하 하나가 위로 V로 움직이고 있고 자기장은 X가 되니까 이제 들어가는 B가 되겠죠. 자기장은. 그럼 V 곱하기 B 하면 왼쪽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힘을 받는 전하는 이 자기장 속에 있는 전하만 힘을 받겠죠. 그래서 얘가 다 왼쪽으로 힘을 받습니다. 이 전하들이 다 동일하게 이제 지나가고 있다고 가정하자면 그럼 도선 전체가 이제 힘을 받게 되는 거죠. 이때 이 전하가 이 안에 들어있는 전하의 개수 전체를 대문자 Q라고 하자면 Q가 다 힘을 받을 거예요. 속도는 다 VD로 움직이고 있고 자기장 속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런 자기력을 이 도선 전체가 받는 거겠죠. 그런데 Q는 우리가 이제 전류 곱하기 시간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Q는 IT로 표현할 수 있고 VD 곱하기 B가 돼서 여기 V 곱하기 T는 여기를 지나가는 도선들의 전하들의 속도 곱하기 시간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나가는 속도 곱하기 시간 하면 이게 그냥 길이가 되겠죠. 길이. 이 안에 있는 전하들이 다 힘을 받는다는 얘기는 최소한 여기서 여기를 지나가는 거리에 있는 전하들이 다 힘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도선의 길이로 대체할 수 있어요. 그래서 ILB가 됩니다. 이 자기장 속에 들어있는 도선의 길이 L에 대문자 1로 써도 되고 전류를 곱하고 자기장을 곱하면 ILB가 이 도선이 받는 자기력이 되는 겁니다. 교재에 똑같은 방법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Q, 요건 소문자 Q는 전하 한 개죠. 한 개가 VD로 B의 QVB라는 힘을 받는데 그 도선 안에는 N 곱하기 부피, 이게 부피 전하 밀도예요. 밀도, 수밀도 곱하기 부피를 해서 전체 전하의 개수가 되는 거죠. 이게 개수, 그렇죠? 이 N이 부피당 들어있는 개수인데 여기에 다시 부피를 곱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전하의 개수가 되는 거고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ILB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선 안에 흐르는 전류와 유동 속도의 관계는 I는 NQVA라고 했어요. 이렇게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앞에 제가 썼던 이 식을 이용해서 ILB로 바꿔줘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류 도선이 힘을 받을 때 자기력을 받을 때는 ILB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런데 이 도선이 아주 미소길이 DS라고 합시다. DS라고 하자면 그 미소길이 DS의 도선이 받는 힘은 DF로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죠. 미분식으로 표현해서 DS가 받는 힘은 I, DSB가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 벡터식으로 얘를 표현하게 되면
우리 ILB는 본래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곱하기 벡터를 하게 되는 거고, QVB도 마찬가지입니다. Q 곱하기 V 곱하기 B. 그래서 서로 수직한 성분끼리 곱한다는 의미의 외적 연산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DFB, 요만큼의 길이의 도선이 받는 힘은 IDS 곱하기 B가 된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 자기장에 걸쳐 있는 도선은 방향이 제각각 다르죠. 그래서 이 DS를 적분한 자기장, 이게 균일 자기장이니까 자기장은 상수로 두는 게 좋겠고요. 여기 DS를 적분해서 IDS 곱하기 B가 바로 이 도선 전체, 물론 자기장 속에 들어있는 도선 전체가 받는 힘이 되는 거겠죠. 이게 직선이라면 그냥 IL 곱하기 B라고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반원형 도선에 작용하는 힘을 구해 볼 텐데요. 여기 문제에서 보시면 여기 이게 아주 작은 조각으로 다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DS가 받는 힘을 먼저 계산을 하는 이런 형태로 적분을 해주는 형태로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I DS 적분해서 곱하기 자기장 균일하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때 이 자기장의 방향은 위쪽 방향이 Y축 방향이 되잖아요. 그럼 요거의 수직한 방향은 X축 방향만 있을 겁니다. 지금 DS의 방향은 요 성분에는 X 성분도 있고 Y 성분도 있지만, Y 성분은 이미 자기장하고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곱하기 연산에 참여하는 들어가는 이 DS는 X 방향 DS만 들어가게 되겠죠. B의 수직한 방향이 Y의 수직한 방향이 X 방향일 테니까요. 물론 Y 방향도 있지만 이 도선 자체는 지금 X하고 Y 성분의 방향만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X 성분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DS의 X 성분을 다 더하면, 지금 이게 다 무수히 많은 DS인데 X 성분 다 더하면 결과적으로 이런 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길이가 되는 겁니다. X 방향의 총합은 수평 길이 성분이 나오게 되는 거고, 반지름을 R이라고 하자면 2R이 되겠죠. 2R. 그래서 이 도선이 받는 힘은 요걸 다 이렇게 다 더하면 이게 B는 상수가 되니까 B는 앞으로 나옵니다. 굳이 이 안에 넣어줄 필요가 없어요. K는 Y 성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dx 성분만 끄집어내주면 원의 지름에 대한 x 성분이 되기 때문에 2r이 되는 거죠. 2r. 그래서 I 곱하기 2r 곱하기 b가 돼요. ILB. 그죠? 그런데 이 IRB가 나오겠죠. 힘의 방향은 동일하게 x 성분이 받는 전류 도선이니까 x 성분의 전류가 자기장 위쪽 방향이죠. 그러면 I 곱하기 L 곱하기 B 해주면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의 힘을 받겠네요. 들어가는 방향. 그러면 들어가는 방향의 힘은 XY 마이너스 Z 방향 성분이 돼야겠죠. 잠시만요. 우리가 ILP 하면 XY Z 교재가 이건 직선 부분이 되겠습니다. 직선 부분을 먼저 계산했네요. 직선 부분을 먼저 계산하고, 직선 부분 전류는 지금 오른쪽으로 흐르잖아요.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계산한 곡선 부분은 요거가 되는 거죠. 곡선 부분. 그래서 요걸 계산해 주면 이게 교재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계산을 하죠. 0부터 이 ds, 여기 물리적으로 동일하긴 한데 ds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이 요 사인 세타, 요 세타를 사인 세타를 곱해서 ds는 rd 세타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변수를 다 하나로 통일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ds 자체가 rd 세타가 되고, 여기 rd 세타를 넣어 주는 거죠. 그래서 사인 세타를 적분하게 되면 그때는 코사인 세타가 되죠. 사인 세타를 적분해서 코사인 세타가 되고,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죠.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0에서 파이까지 적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시작할 때는 0도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여기 끝날 때는 자기장과 이루는 각도가 180도가 되는 거고, 이 임의에서는 요런 각도가 되겠죠. 여기서는 요런 각도가 되고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0에서부터 파이까지 적분을 해서 이렇게 구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x 방향만 계속 더해 나가는 거니까 그냥 왼쪽 방향의 전류가 되는 거죠. 이 전류는 결국 힘에 들어가는 전류는 왼쪽 방향의 길이에 해당하는 전류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반원형 도선이 받는 힘의 크기나 아래쪽 도선, 직선 도선이 받는 힘의 크기는 동일하고 방향은 반대가 되기 때문에 R자 힘은 0이 돼요. 대신에 이제 토크가 생겨나겠죠. 그래서 토크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9.5절은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연습 문제를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에서는 어떤 문제가 시험에 잘 나는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 같은 경우 살펴볼 수 있고요. 이런 문제 보시면 균일 자기장 속에 수직 입사하는 전하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게 이제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1m 되는 지점이죠. 1m 되는 지점을 움직이는 동안,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시간은 속도분의 vx라고 합시다. vx분의 거리, 이런 시간 동안 이 안에 있게 되고, 그 시간 동안 아래 방향으로 가속이 되겠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자기력을 받을 테니까 q v 곱하기 자기장이 나오니까 v 곱하기 b 하면 아래쪽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여기 f가. 그래서 F는 일정한 힘이 되겠죠. F는 Q 곱하기 V 곱하기 B가 되는데, 이 V는 Vx만 자기력을 이제 Vx 성분의 속도, X 성분의 속도에 의해서 Y 성분의 자기력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의 운동량의 Y 성분은 나중 성분을 계산하라, 이런 문제가 될 텐데, 여기 때는 이제 힘이 작용해서 운동량이 변화하게 되는 그 과정을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F는 dPdt 이런 성분을 가지고 구해줘도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공부해 보면 F 곱하기 dt의 적분, 이렇게 하되면 이게 이제 델타 P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이런 내용이라고, 결과적으로 뉴턴의 제2법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힘이 작용한다고 하자면 F 곱하기 전체 시간 T를 구해주면 되고, 요 T는 여기서 가져와서 넣어서 F는 여기서 가져오는 거고 T는 여기서 가져오면 되겠죠. 두 개를 곱한 값이 운동량의 변화. 이게 이제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 되는데, 이때의 이제 이 운동량은 Y 방향의 운동량이 되잖아요. 그럼 처음엔 X 성분의 운동량은 이 PX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Y 성분의 운동량이 이렇게 이제 새로 생겨나게 되는 거죠. PY가. 그러면 이 값으로부터 각도를 이렇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처음 방향과 나중 방향이 이루는 각을 탄젠트 세타는 px분의 py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px는 처음에 mv가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vx분의 vy 이렇게 구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구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다른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 볼까요? 이런 문제. 이게 위쪽 방향의 전류하고 아래쪽 방향의 전류가 이렇게 있는데, 전류가 흐르면 이 전류에 의해서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자기장은 아직 공부를 우리가 안 했죠. 여기 보시면 이 수평도선에 작용하는 힘을, 이건 이제 사실 다음 단원을 공부하고 같이 이제 공부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이 자체에 무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력이 이렇게 이제 작용할 겁니다. 이게 세워져 있는 사각형이라고 하자면, 질량이 m이라면 mg의 힘이 작용하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여기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자기력을 위쪽으로 가할 수 있게 하는 자기장은 어떤 자기장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전류의 방향에서 힘이 오른손이 되게 하려면 자기장은 이 방향이 되게 해야겠죠. 이 방향. 이렇게 나오는 방향.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래서 이런 방향의 자기장이 있으면 전류 그리고 자기장 ILB 곱해주면 힘은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ILP 이렇게 되겠죠. 이게 mg와 같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mg와 같다면 떨어지지 않고 이제 평형을 이루게 되겠죠. 아래쪽 방향의 mg하고 위쪽 방향의 자기력이 평형을 이루어서 이제 고정 평형 상태에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나오는 자기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얘기인데 여기 전류가 위쪽으로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러면 이 주변의 자기장은 왼쪽에서 나와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되고 여기는 전류가 아래로 흐르게 되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오는 왼쪽에서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나오는 자기장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직선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은 우리 다음 페이지, 다음 단원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그때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렇게 전류, 자기장은 여기 나온다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럼 전류는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자기장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 전류 도선이 받는 힘은 아래쪽 방향이 되네요. 오히려 이 경우에는 그렇죠. 그러면 본래 무게도 있는데 mg가 있는데 본래 무게보다 또 더 큰 자기력을 받아서 용수철은 더 많이 늘어나게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정지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늘어나게 되고 얼만큼 늘어나는지 용수철 상수를 알고 있다면 그 용수철 상수 값으로부터 이 늘어난 길이를 가지고 이 자기력의 크기를 또 계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이제 용수철이 두 개 있죠. 용수철이 두 개 있으니까 위로 당기는 힘은 EFS 각각의 힘이 용수철 힘 두 개가 가하는 힘이 되겠죠. 용수철 힘은 F는 KX가 되기 때문에 KX 늘어난 길을 뭐 델타 X 또는 X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죠. 이게 이제 자기력이 바로 되겠네요. 그래서 I 곱하기 L 곱하기 B가 돼서 늘어나는 값으로부터 전류가 얼마나 흐르는지 측정하거나 또는 자기력이 얼마인지를 또 유추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충분히 된 것 같아요. 여기 6번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나오는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 잘 공부해 보시기 바라고 아마 학교에서 나오는 과제나 이런 것들도 기출 문제들도 거의 대부분 그림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풀어보시기 바라고 우리 이번 시간은 두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자기장의 원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죠.